이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할 얘기는 이제 퀀타이제이션이라는 방법이에요. 퀀타이제이션이라는 용어도 뭐 딥러닝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좀 들어봤을 용어일 것 같은데, 우리 컴퓨터 비전에서도 뭐 퀀타이제이션 뭐 그런 얘기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퀀타이제이션이라는 게 결국 양자화죠. 양자화. 우리가 연속적인 값들을 불연속적인 값으로 만드는 게 보통 이제 퀀타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 우리가 연속적인 값을 불연속적으로 만드는 거하고의 개념하고는 딥러닝에서의 퀀타이제이션은 약간은 좀 다른 느낌이에요. 우리가 애초에 사실 저장하고 있는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퀀타이제이션이 이미 돼 있는 값인데, 그거를 다시 퀀타이제이션 한다는 의미가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연속적인 값을 불연속적인 값으로 만든다라는 개념보다는 불연속적이었던 값을 조금 더 촘촘한 불연속적이었던 값들을 조금 더 스파스하게, 그러니까 듬성듬성하게 불연속적인 값으로 만든다라는 개념으로 퀀타이제이션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인공지능 모델, 딥러닝 모델을 만들면 플러스 32를 보통 사용해요. 그러니까 32비트 실수형이죠. 실수형을 이용해서 가중치 값들도 실수 타입으로 되어 있고 연산 자체도 실수 타입으로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일반적인 컴퓨터 구조에서 보면 정수형보다는 실수형의 계산을 하는데 훨씬 더 계산 양이 더 많이 걸리고 실제로 걸리는 시간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32비트로 연산을 하게 되면 메모리 사용량도 많고 연산 속도도 느리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퀀타이제이션이 뭐냐면 우리가 32비트로 썼던 거를 비트 수를 좀 줄이자. 우리가 32비트면 2의 32승계의 값을 표현을 할 수 있었다면 그 값을 좀 줄여서 조금 더 정수형으로 바꿔놓고 연산을 수행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퀀타이제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중치나 연산에 필요한 비트 수를 줄여서 결국 하려는 게 모델 크기나 연산 속도를 좀 증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게 int8 양자화입니다. 그래서 int8 양자화는 뭐냐면 그냥 8비트로 만드는 거예요. 32비트에서 8비트로 만드니까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4분의 1로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모델 크기가 이제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후 그 실수 연산에 비해서 정수 연산이 훨씬 더 계산하는데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속도를 빠르게 만들 수 있고 전력 소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든 게 요거예요. 이런 식으로 실수형으로 표현되어 있던 값들을 그 정수형 타입으로 바꿔준 겁니다. int8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unsigned integer라고 하면 2의 8승이니까 0부터 255까지의 숫자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단계를 256까지의 숫자로서 표현을 할 수 있게 바꿔주는 게 퀀타이제이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연속적인 값을 불연속적인 값으로 만들진 않아요. 애초에 사실은 플러스 32도 불연속적인 값이죠. 딱 32비트만 쓰니까. 근데 이렇게 값들을 많이 쓰고 있던 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몇 가지의 값으로 레벨로 좀 바꿔주는 방식이 퀀타이제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화의 수식은 사실 이거가 다예요. 요거 다인데 이 수식 자체를 뭐 이해한다기보다는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를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 퀀타이제이션은 뭐냐면 지금 원래 값을 뭘로 바꿔준다? 어떤 양자화되어 있는 뭐 정수값으로 바꿔준다라는 게 이제 이 수식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어떤 값, 뭐 예를 들면 0.5라는 값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0.5라는 값을 어떻게 바꿔줘야 되냐면 우리가 8비트라고 하면 0부터 25 사이에 어떤 값을 매핑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은 0으로 가야 되고요. 뭐 1은 255로 가면 0.5는 뭐 예를 들면 한 128 정도로 128이 아니구나. 한 160 몇 정도 가겠네요. 0이 지금 0으로 128로 보통 갈 테니까 이런 식으로 원래 있었던 어떤 분포를 우리가 원하는 딱 레벨 128개의 레벨로 이렇게 바꿔주는 수식이 이 수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S가 뭘 의미하냐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간격을 조정하는 파라미터라고 보면 됩니다. 얼만큼씩 뛰어가면서
매핑을 할 거냐. 결국에 우리가 여기의 값이, 1024개인데, 여기의 값이 128개밖에 없다고 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4개의 값들은 하나의 값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는 뭐 1로 간다. 어디에서 어디는 뭐 몇으로 간다. 뭐 이걸 조정하는 그 파라미터가 S 스케일링 팩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제로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 위에서 있었던 값을 어디로 시프트를 시킬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0이 지금 128로 가야 되냐 아니면 0이 뭐 160으로 갈 거냐, 뭐 0이 뭐 어디로 갈 거냐, 요거를 이제 좀 조정해주는 파라미터가 Z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식에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뭐 S냐 Z냐 뭐 이런 게 아니라 결국에 뭘 하냐면 이걸 나누고 라운드를 시켜주게 되겠죠. 그러니까 1.7 뭐 이렇게 나오면 얘를 2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정수화를 시켜줘야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양자를 시켜줘서 Q라는 값을 얻었으면 실제로 우리가 이제 계산할 때에는 그거를 원래의 값을 좀 되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1이라는 값이 2라는 값으로 왔다고 하면 우리가 2를 다시 0.1로 되돌려주는 뭔가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거는 이 수식을 그냥 이렇게 바꿔서 x에 대해서 풀면은 다시 이 수식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라운딩을 시켰잖아요. 반올림을 시켰으니까 다시 돌아오지는 못해요. 왜냐면은 잘라냈잖아요. 잘라내거나 아니면은 올림을 했기 때문에 원래 값을 완전히 복원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이에서 뭐가 발생해요?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우리가 값을 1000개 정도의 값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다가 그걸 줄여서 뭐 200 몇 개의 값을 줄여서 사용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오차가 분명히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줄여오면서 생기는 오차들을 어떻게 최소화를 시킬 것이냐 하는 게 결국에 이 퀀타이제이션 하는 기법의 핵심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한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값들을 어떻게 그 숫자로 매핑을 해야 최소화가 성능 저하가 최소화가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게 되는 거고요. 결국에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런 식의 실수형으로 되어 있던 값들을 줄여서 정수형 비트 수를 줄인다. 이게 이제 퀀타이제이션이 하려는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퀀타이제이션을 하는 그 단위는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가장 처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웨이트의 값을 정수형으로 바꾼다. 우리가 보통 뭐 1.2, 뭐 0.1 뭐 이런 식으로 가중치의 값이 실수형으로 되어 있었다면 그 값을 정수형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그냥 그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까 플러스 32에서 인트 8로 간다고 하면 가중치가 4분의 1 사이즈만큼 비트 수를 적게 차지를 하니까 모델의 사이즈가 줄어들게 되겠죠. 뭐 100메가 정도 가중치를 가지고 있었던 그 모델 사이즈라고 하면 뭐 25메가 정도로 4분의 1로 이제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모델 전체 크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사실은 가중치를 퀀타이제이션 하는 거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대부분 양자화 기법에서 웨이트는 기본적으로 양자화를 수행을 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제 바이어스가 있어요. 바이어스도 양자화를 할 수 있지만 사실 바이어스는 정밀도를 좀 유지하는 게 좀 좋을 때가 있고요. 그리고 웨이트 자체에 비해서 바이어스는 상당히 그 양이 적어요. 컨볼루션 생각해보면 컨볼루션은 그 채널 수 곱하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지만 바이어스는 각 채널당 하나씩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사실 얘를 퀀타이제이션 한다고 해도 그 모델 사이즈에 큰 영향이 있지는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바이어스를 조금 더 정밀하게 유지하는 게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될 때가 있기 때문에 바이어스는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웨이트만 초기화한다고 해서 웨이트를 초기화하면 웨이트를 퀀타이제이션 하면 모델 사이즈는 급격히 줄어들어요. 그건 맞는데 우리가 추론을 한다고 생각합시다. 모델 사이즈는 줄었으나 퀀타이제이션 한 애들로 추론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성능이 그렇게 실행 속도가 빨라지지는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봤던 것처럼 양자화를 했다고 하면 실제로 계산할 때는 원래 값으로 되돌아간 다음에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델 사이즈는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역양자화를 해서
값을 다시 돌려놓고 그걸로 계산을 하는데, 값을 되돌려놓고 계산할 때는 뭘 계산하는 거예요? 예, 플롯 타입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예, 가중치는 양자화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계산은 플롯 타입으로 계산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은 모델 사이즈는 줄었지만 실제로 동작하는 속도 자체는 빨라지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이제 가중치뿐만 아니라 활성 값까지도 이제 그 양자화를 하는 모델들이 기법들이 나옵니다. 이 활성화를 양자화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뭐 컨볼루션을 수행을 하게 되면 여기에 지금 붙어 있는 웨이트 자체는 얘가 양자화가 돼 있어요. 양자화가 되어 있는 A인데, 여기에서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실제로 디퀀타이제이션, 역양자화를 수행한 다음에 FP16 혹은 FP32로 플롯형으로 이제 계산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럼 여기에 들어오는 애 자체도 FP32 플롯 타입이 들어오고 있겠죠. 그게 아니라 여기를 어떻게 한다? 이거 자체도 양자화를 시킨다. 그래서 액티베이션, 결국에 출력의 결과물 자체도 양자화를 시키게 되면 여기로 들어오는 인풋 자체도 양자화가 돼 있겠죠. 그러면 얘가 양자화 돼서 뭐 인트 8, 그러니까 인트 8이고 인트 8이니까 이거를 안쪽에서 역양자화를 해서 플롯 타입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수식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냐면 인트와 인트의 연산으로서 인트를 만들어내는 그런 수식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웨이트만 그 퀀타이제이션 시켜서는 실제로 모델 사이즈는 줄어들지만 계산 속도가 빨라지진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활성값, 액티베이션 값 자체, 뭐 컨볼루션이든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든 나온 그 값 자체를 퀀타이제이션 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인풋과 아웃풋이 다 퀀타이제이션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웨이트도 퀀타이제이션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뭘 할 수 있냐면 그 연산 자체를, 결국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매트릭스 연산이에요. 매트릭스 연산 자체를 정수와 정수 사이의 매트릭스 연산으로 우리가 다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역 퀀타이제이션 하는 그 과정이 없어지게 되고요. 그 네트워크 내부는 다 정수 연산, 대부분은 정수 연산으로 우리가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속도가 빨라지게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좀 더 고려해 볼 수 있는 게, 제일 처음에 그 입력 자체가 중간은 다 인트 8로 퀀타이제이션이 돼서 나가고 있어요. 근데 제일 처음에 입력 자체도 우리가 인트형 으로 그 양자화가 되어 있다면 그 제일 처음에 레이어도 우리가 정수형으로만 연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입력 데이터 자체도 우리가 그 퀀타이제이션 된 입력으로 우리가 처리해서 넣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중치와 활성값을 다 양자화를 시켜놓게 되면 네트워크 내부에서는 실수 연산이 일부 조금 있겠지만 대부분의 연산은 정수형 연산으로 처리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그 컴퓨터 아키텍처에서 CPU든 GPU든 실수형 연산에 비해서 정수형 연산이 훨씬 더 빨라요. 빠르면 한 4-5배 빠를 수도 있고요. 뭐 기본적으로 2-3배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같은 연산량이라고 하더라도, 플롭스가 같다고 하더라도 그 정수형 연산이 실수형 연산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성이 좋은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퀀타이제이션을 수행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퀀타이제이션을 얼만큼 할 거냐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건 8비트예요. 아까 얘기했던 건 인트 8. 32비트를 인트 8로 바꿔주는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인트 8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FP32에 비해서 뭐 그 어큐러시 드롭이라고 하죠. 성능의 저하가 거의 없어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엣지 디바이스에서 우리가 적용한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고려하는 퀀타이제이션 레벨은 인트 8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우리가 퀀타이제이션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4비트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16개의 값만 사용하는 거죠. 16개의 값만 사용할 수도 있고요. 더 극단적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이제 2비트만 사용합니다. 그러면 2개의 숫자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네트워크를 우리가 이제 바이너리 2비트, 1비트죠. 1비트가 내려오면 이제 바이너리죠. 2개의 값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 네트워크를 우리가 이제 바이너리 뉴럴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 네트워크는 그냥 가중치가 0, 1, 0, 1 뭐 두 가지만 있는 거예요. 혹은 마이너스 1, 1 두 가지만 있는 그런 구조의 네트워크를 만들게 되고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압축이나 속도가 향상되겠죠. 근데 마찬가지로 1비트 네트워크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약간 하드웨어가 좀 뒷받침돼야 돼요. 예, 기존의 그 하드웨어는 2비트라는 거를 처리를 한다고 해도 실제로는 저장을 8비트로 보통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1비트를 가지고 연산하는 게 아니라 0, 1을 그냥 8비트에 다 어사인을 해놓고 그냥 0과 1, 8비트에 0과 1로 처리하게 되면 실제 이론적인 속도 향상이나 그 모델의 압축에 비해서는 성능이 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이너리 네트워크까지 가게 되면 실제로 하드웨어하고도 조금 더 연관이 돼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사실 1비트까지 내려가면 성능이 내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이유가 보통 마이너스 1, 1을 쓰는데 0이 좀 필요해요. 0이 필요한 이유는 그 값을 좀 안 쓸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1과 1을 하면 얘는 무조건 음수로 반영하든 양수로 반영하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서 성능을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의 절충안으로서 3개의 숫자를 쓰는 그런 네트워크, 터너리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게 되고요. 가중치가 마이너스 1, 1, 1 뭐 세 가지만 쓰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아까 뭐 얘기했던 것처럼 웨이트만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요. 액티베이션까지도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 내려가느냐는 이제 설계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보통 이제 극단까지 가면은 이런 식의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고요. 이건 이제 터너리 네트워크라고 부르고 실제로는 2비트를 써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두 개 한 1비트 쓰면 2개의 값을 쓰는 거고 2비트를 쓰면은 4개의 값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3개의 값을 쓰니까 비트로 표현하면 보통 이제 1.58비트라고 그냥 얘기를 보통 합니다. 그래서 뭐 논문들 막 보면은 LLM 그런 모델들 중에 우리가 이제 1.58비트로 만들었다. 요새 이제 유명한 뭐 딥시크, R1 뭐 이런 애들 보면은 우리가 1.58비트로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보통 해요. 그런 것들이 요 3개의 값만 이용해서 우리가 네트워크를 구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퀀타이제이션을 극한까지 가져가면 저런 식으로 바이너리 혹은 터너리 네트워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금 더 심화해서 내려가면 우리가 퀀타이제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크게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만들어진 네트워크 자체 그러니까 레즈넷 생각합시다. 레즈넷이라는 모델 자체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사용하고 싶다. 그걸 이제 퀀타이제이션 한다. 그러면 이제 포스트 트레이닝 퀀타이제이션 PTQ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델 학습된 모델은 있고 그거를 우리가 가져와서 퀀타이제이션을 수행해놓고 거기에서 약간 이제 그 성능 저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살짝 튜닝하는 정도. 이제 캘리브레이션 데이터라고 하는데 일부의 데이터만 통과시켜서 퀀타이제이션을 수행하는 게 PTQ라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방법은 QAT라는 방식인데 이거는 애초에 학습할 때부터 너는 나중에 퀀타이제이션 될 거야 라는 걸 알려주고 학습을 진행하는 방식이 QAT라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어떤 게 성능이 더 좋을까요? QAT가 성능이 더 좋겠죠. 이 첫 번째 모델은 자기는 퀀타이제이션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학습이 되고 나중에 잘려 나간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너 나중에 퀀타이제이션 될 거니까 그거 고려해서 학습해 라고 해놓고서 이제 학습을 하고 마지막에 퀀타이제이션 시킨 거라 QAT가 더 성능은 기본적으로 좋습니다. 근데 장점은 그렇지만 단점은 뭐예요? 학습을 해야 돼요. 그 트레이닝 데이터 가지고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현 복잡도 측면에서 봤을 때는 QAT가 훨씬 더 복잡하다고 볼 수 있고요. 당연히 PTQ는 그런 단점이 없는 반면에 성능 손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빠르게 있는 모델을 우리 학습 데이터가 없다. 학습 데이터는 없고 누가 잘 만들어 놓은 모델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PTQ를 사용을 해서 빠르게 프로토타이핑 하거나 성능을 이제 올릴 수 효율화를 시킬 수 있겠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모델을 좀 설계해서 서비스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QAT로 실제 데이터 가지고 학습을 진행하면서 퀀타이제이션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퀀타이제이션 할 때 두 가지 정도를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퀀타이제이션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knowledge distillation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디스틸레이션이란 용어도 사실은 생소한 용어일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뭐 화학과나 뭐 그런 과가 아닌 이상에는 디스틸레이션이란 용어가, 저도 사실은 디스틸레이션이란 용어를 몰랐었어요. 예, 근데 이제 딥러닝 오면서 디스틸레이션이 그런 뜻이구나라는 걸 알았는데, 디스틸레이션은 이제 추출하는 거예요. 추출. 예, 뭔가 액기스 같은 걸 추출하는 거를 보통 이제 디스틸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knowledge distillation은 뭐냐면 좀 잘하는 애 정보를 좀 뽑아다가, 액기스를 뽑아다가 그거를 학습하려고 하는 방식이 knowledge distill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델이 이제 두 개가 필요해요. 잘하는 애가 하나 필요합니다. 보통 이제 티처 모델이라고 불러요. 티처 모델이라는 게 하나 있고, 근데 모델 크기는 좀 작은 애가 하나 있어요. 얘를 이제 스튜던트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티처 모델이 없을 때보다 티처 모델이 있을 때 성능이 더 잘 나오게 만드는 기법, 이거를 이제 knowledge distill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작은 모델, 작은 모델의 성능을 높이는 게 우리의 목적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조금 뭐 퀀타이제이션이나 뭐 그 프로닝 같은 경우는 큰 모델 자체를 막 이렇게 자르고 해가지고 작은 모델을 만들어냈다면, 이제는 티처 모델을 손대진 않아요. 티처 모델을 손대진 않고 작은 모델을 만드는데, 티처를 교사를 붙여놓고 이제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해도 작은 모델로서 성능을 더 좋게 만들고자 하는 게 knowledge distillation의 목표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레즈넷 152, 굉장히 큰 모델이죠. 스튜던트 모델은 모바일넷, 작은 모델이죠. 그래서 아까 봤던 것처럼 모바일넷 자체로 학습해도 뭐 성능이 좋지만, 여기 레즈넷 152를 학습 티처 모델로서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바일넷을 학습할 때 레즈넷 152에서 나온 결과를 이용해서 네가 좀 잘 학습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뭐 버트나 뭐 타이니 버트 뭐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큰 모델과 작은 모델이 있고, 큰 모델의 정보를 작은 모델로 넘겨준다. 요게 디스틸레이션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정의해야 되냐면, 그럼 knowledge가 뭔데? 티처에서 뭘 전달해 주길래 성능이 높아지는 건데, 뭘 좀 정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knowledge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전달할 거냐, 요게 사실 knowledge distillation의 가장 핵심적인 그 연구의 주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knowledge냐, 그 knowledge를 어떻게 전달할 거냐, 뭐 이 두 가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어떤 게 knowledge냐 하는 건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쉬운 예제를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다크 knowledge라고 이제 보통 부르는데요. 다크 knowledge가 뭐냐면, 어떤 걸 knowledge로 이제 쓸 거냐면, 대형 모델, 티처 모델에서 나오는 소프트맥스의 값을 knowledge로 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요 예제를 보면, 여기에서 나오는 여기 값, 여기 이제 소프트맥스 값이 나오잖아요. 요 소프트맥스 값을 스튜던트한테 주는 거를 우리가 이제 보통 다크 knowledg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소프트맥스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로 학습을 할 때 어떻게 학습해요? 원핫 인코딩 해가지고 학습하죠. 그래서 뭐 고양이다 그러면 고양이만 1 두고 나머지는 000 두고 학습을 하는 게 보통의 이제 학습 방법인데요. 우리가 이제 티처 모델을 그렇게 학습을 했다 생각하면, 고양이를 통과시키면, 티처 모델한테 고양이를 통과시키면 얘가 원핫으로 나오진 않죠. 얘 자체가 생각하는 확률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고양이가 뭐 75%, 뭐 나머지 클래스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요 소프트맥스의 값 자체를 우리가 다크 knowledge로 사용을 한다.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knowledge distillation의 이제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